책의 핵심만 쏙쏙 흡수시켜서 마음을 촉촉하고 밝게 만드는 시간, 미네플의 북 에센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매주 금요일에 오늘 하루 늦긴 했지만은 책을 한 권씩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두육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쏙쏙 전달드릴 책은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라는 책입니다. 일본 작가가 쓴 책이에요. 유자와 쯔요시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냥 제목 보고 샀어요. 제목.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되게 큰 빚을 지시고 사업을 하시는 거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되게 이 빚이라는 말을 보면은 좀 마음이 이렇게 덜컥 내려앉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정보가 된다고 해서 굳이 책을 읽는 편은 아니거든요. 재미가 있어야 돼.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읽기 시작한 게 계기가 제가 지금 넷플릭스를 좋아하는 것과 책을 좋아하는 것의 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재밌기 때문에 봤던 거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긴 거는 술술 재밌게 잘 읽히느냐 이건데, 이건 정말 술술 읽히는 면에서는 올해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최고, 진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되게 담담한 수기, 자기의 어떤 시절을 통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그거를 글로 써서 책으로 옮겨 놓은 것 같은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빚을 지고 나서 16년간 부채를 상환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담담하게, 그러면서 반성적으로 다룬 책이에요. 나 잘났습니다. 나 400억 원의 빚을 갚았어요. 라고 자랑하는 책은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반성적인 책이에요. 저는 그런 책을 정말 좋아하고, 그런 측면에서 유자와 쯔요시 씨를 만나 뵌 적은 없지만은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느꼈던 감동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북에센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일본 책이 맞는 게, 그 일본 드라마 같은 거 뭐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시대극 같은 거 보면은 앞에 배경을 굉장히 거창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대기업에 다니며 장밋빛 인생을 누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으로 36살에 난데없이 부도 직전의 가업과 40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불운한 남자의 질척질척한 16년간의 기록이다. 불행의 여신에게 사로잡혔던 순간 이 남자는 어떻게 자살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회사를 물려받길 정말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말이 드러나 있다. 자, 그럼 한번 서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문이 되게 머릿말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적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는가에 대한 그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서문을, 머릿말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남자는 바로 나다. 오랫동안 가업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직장 생활을 하던 장남이 갑자기 가업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부모가 떨어져 사는 자식들 모르게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이야기도 세상에는 흔하디 흔한 사연이다. 하지만 연대 보증인도 아닌데 회사를 물려받아 400억 원의 빚을 떠안았다면 조금 드문 일일 것이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후 내가 처음으로 사무실을 찾았을 때부터 주식회사 유사와는 자금난의 연속이었다. 그것도 보통 자금난이 아니었다.
금고가 텅텅 빈 상황에서 일주일 안에 1억 2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끝장이에요 라는 말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직장에 열흘 정도 휴가를 내고 직원들과 해결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나는 어느덧 사장님이라 불리고 있었다. 아무리 필사적으로 대책을 강구해도 온갖 문제가 이래도 버티겠냐는 듯 매일마다 덮쳐왔다. 지하철 투신 미수 사건과 재건 조직이 보이던 무렵의 광우병 사태, 식중독으로 인한 신문 보도 사태, 화재로 모조리 불타버린 가게, 신뢰하던 직원의 죽음, 베테랑 직원의 퇴사, 실로 악몽 같은 나날이었다. 16년간 진흙탕 속을 허우적대며 몇 번씩이나 무언가에 떠밀리는 듯한 삶을 살았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2015년 5월이 되었을 때 나는 빚 대부분을 갚았다. 36이었던 나는 어느새 52이 되어 있었다. 주어진 조건이 다르다고 해도 40억 원이든 4억 원이든 4천만 원이든 빚이 있는 삶은 지옥 같은 고통이다. 나는 이 책에서 일이나 삶에서 죽고 싶을 만큼의 곤경에 처했을 때 탈출하는 방법과 사고방식의 사례를 전하려고 한다. 인생을 증오하지 않게 된 것은 겨우 작년부터다. 그래서 허울 좋은 말은 못하겠다. 허울뿐인 말은 못하지만 신념이 된 말은 있다.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이 말이 내 목숨을 건져주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물론 창업을 꿈꾸는 분, 부모님이 회사를 경영하는 분, 그리고 지금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분,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내 인생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다. 인생에는 부조리한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 그런 일만 생긴다고 여겨지는 날도 있다. 하지만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우리는 개인이니까 400억 원의 빚을 질 일은 없겠지만은 정말 큰 돈, 다문 한 4억이라도 그런 빚이 있을 때 정말 어떤 구렁텅이에 빠진 느낌인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고 그리고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북 에센스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책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게 담겨 있어요. 특히 그 회사 경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특히 요식업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가 이제 이자카야 체인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기를 반성하면서 겪은 얘기를 정말 담담하게 솔직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만 오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 400억 원이라는 숫자가 감이 안 오지 않아요? 저 듣도 보도 못한 숫자. 여기 제가 400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해둔 게 있어요. 몇몇 매장을 정리해가지고 헐값 매각하면은 150억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대요. 그러면은 남는 부채가 250억 원 정도인데 그러면 5억 원씩 매해 갚을 수 있는데 400억 원을 다 갚는 데 걸리는 시간이 80년인 거예요. 80년. 아까 말했던 그 250억 원을 갚는 데는 5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익이 유지가 될 때 이야기인데 사장 자리에 앉았을 때는 회사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 회사 물려받지 않아도 됐었대요. 처분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그럼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래처들이 완전 줄도산 할 게 보이는 거야. 이제 어느 하루아침에 이제 물려받게 된 거죠. 너무 급하니까. 사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사장의 권한밖에 없는 거고 사실 요식업 경험도 없지 회사를 경영한
경험도 없지, 그리고 사람을 막 그렇게 다뤄본 경험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돈을 당장 갚아야 할 거래처, 뭐 국세청, 그리고 뭐 은행 이런데 그냥 머리 조아리고 일단 조금만 시간 뒤로 밀어주실 수 없나요? 조금만 일단은 이 돈 먼저만 갚을 수 없나요? 뭐 이런 식으로 머리 조아리고 다니는 게 자기 첫 번째 일. 그리고 가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게에 있는 직원들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좀 되게 불성실한 사람이나 아니면 좀 태도가 별로인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보이콧 형태로 막 나오면은 경영자로서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의 행동이 부당하다 싶어도 그냥 당장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해서 그 경영을 하지 않으면은 매출이 떨어지니까, 매출이 떨어지면은 갚아야 할 돈이 적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다시 일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서도 또 몰이 조아리고, 이 사람은 이게 처음에 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의심 덩어리에 하루아침에 400억의 빚을 물려받았다는 그 피해의식에 막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등에 정말 불이 떨어져가지고 하루하루 불 끄러 다니는 게 일수였던 그런 삶에서 이분이 이제 조금 회사를 정말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꿔먹은 계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하철 투신 미수 사건. 본인이 지하철에 투신을 할 뻔한 거예요. 그 국세청 같은 데 가가지고 일본에 체납액 때문에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돌아오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 체납액과 관련한 그 타협이 잘 되지 않았어. 그래서 굉장히 좌절한 채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플랫폼에 이렇게 서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몸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기울더래요. 몸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고 선로로 자기가 뛰어들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이게 무서운 게, 자기는 단 한 번도 죽어야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대요.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대. 근데도 이게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를 알고 굉장히 이제 소름이 끼쳤던 거죠, 이분이. 자기는 지금도 플랫폼에서 제일 앞에는 절대로 서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처들이 뭔가 그 돈 독촉하는 그런 연락을 정말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거래처에서 회사로만 그렇게 연락이 왔던 게 아니라 집까지 연락이 왔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거를 부인이 숨겼기 때문에 한참 동안 몰랐대. 근데 어느 날 본 거예요. 부인이 어떤 전화를 받아서 자기가 거래처 직원한테 부인이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이 무너진 거야. 특히 자기 가정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는 본인한테 가장 큰 공포였대요. 그래서 이 상황을 더 이상은 내가, 사실 자기도 그렇게 발등에 떨어진 불을 이렇게 탁탁 치우면서 불 끄면서 다니는데도 언젠가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가 뭘 해도 안 되겠지? 라는 이런 뭔가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태도로 사실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다녔던 거야. 발등에 떨어진 물을 치우면서.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최악의 사태를 어떻게 이렇게 극복하는가, 그 자기가 처음으로 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거의 한 챕터 가까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공유해 드릴게요. 정말 지금 바닥에 있으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했던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최악의 상태를 종이에 한번 적어봤대요.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보는 거죠. 이분이 걱정했던 건 줄도산이었잖아요. 거래처의 줄도산. 근데 생각보다 그냥 회사만 파산하면 끝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된다면은 거래처가 어떻게 줄 파산을 하지 않게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플랜을 세웠대요. 그러고 나니까 겨우 이 정도야?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대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까지 드셨대. 막 차라리 지금 파산하는 게 더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 그 정도 최악의 플랜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유자와 쯔요 씨가 한 거는 노력하는 기간을 한정했다는 거죠.
거죠. 그 노력하는 기간은 5년이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진짜 빚을 갚는데 걸리는 시간을 따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년이잖아요. 80년. 근데 사실 그 80년이라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숫자야 사실은. 내가 무엇이든 다 하면서 매출을 늘리면서 빚을 갚는 시간을 앞당겨가지고 그 가능성이 보이는 시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볼 시간, 그거를 5년으로 잡은 거예요. 자기가 막 윤달까지 막 계산해가지고 며칠인지 계산을 했대. 그러니까 1827일이래요. D-1827일 그런 달력을 이제 자기가 이제 부인한테 부탁해서 손수 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막 맨날 이렇게 사죄하고 돌아오고 맨날 불판불 끄고 이렇게 해도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도 그래도 하루가 사라져 있는 거야. 어쨌든 저 숫자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약간 마음의 위안이 생기면서 그렇게 버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 고통을 영원히 지속하지 않기로 한 거죠. 최선을 다하되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빚을 정말 다 갚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막연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죠. 문제를 해결해야죠. 지금까지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거에 급급해 왔었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지 빚을 빨리 갚아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당면책이랑 근본책을 병행하기로 한 거죠. 근데 사실 근본책은 그 당면책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 알려주셨는데 어쨌든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 그러니까 퇴근 시간까지는 어쨌든 뭐 운영 중이니까 당면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결정을 내려서 빨리빨리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본인이 본사 사무실에서 결정을 내렸대요.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퇴근하는 그런 6시 이후의 시간이 되면은 회사 회의실로 가서 거기에서 근본책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분리하면은 뭔가 조금 분위기 쇄신도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좋은 생각이 나오게 만들어서 그거를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한 거는 그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이거를 뭔가 조금 시원하게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할까 생각했을 때 단 한 번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 대단한 성공 사례. 그걸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 매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진짜 답 없는 매장은 몇 개 처분을 하고 가능성이 있을 법한 그런 매장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그 모든 아이디어와 노하우나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해서 성공 매장을 만들자. 단 하나의 성공 사례만 있고 성공 모델만 있으면은 다른 쪽에서도 다 같이 이렇게 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들이 뭔가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어도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그거를 최대한 좋은 퍼포밍이 나오도록 집중을 해서 하면은 그 성공 사례가 다음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나 진짜 노하우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이걸 기억합시다. 어차피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것. 이렇게 해서 유재화 쯔요시 씨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1년에 20억씩 상환을 하셨대요. 대단하시지 않아요? 나중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폭풍우 안에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파란 하늘은 아니야. 잿빛 하늘 정도는 보이더라.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은 뭔가 그 힘든 상황에 대한 묘사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좀 피곤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무용담을 보는 것처럼 책이 정말 술술 잘 읽히고 무엇보다 작가가 좀 존경스러워요. 전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책임을 꼭 져야 돼 이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책임이라는 게 본인을 지켜주고 사람을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위험을 갖게 해주는 게 바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지지 않아도 될 책임을 직접 지고 본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통찰하고 반성하고,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 이 책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책임 회피를 안 하는 사람의 책이라고나 할까요? 훌륭한 성장 도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사람을 닮고 싶거든요. 굉장히 뭔가 저자에게서 위험을 느끼고 그리고 리스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저와 감상을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드릴 책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읽을 책은 칼을 든 여자라는 책인데요. 저랑 약간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게, 이분이 원래는 편집일을 하셨대요. 그런 일에 환멸을 느끼고 진짜 이분은 칼을 드셨어요. 뭔가 도축 뭐 이런 거, 육류 판매, 이런 식탁 위에 고기가 이렇게 판매되기까지 뭔가 그런 일을 하는 걸로 극적인 뭔가 일 전환을 하신 그런 분이신데, 일단 제목이랑 일러스트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산 책이었거든요. 저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읽고 여러분들에게 또 재밌는 북 에센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미드풀이였고요. 다음 주 북 에센스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탱탱하게 만들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